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짠. 자, 드디어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하실 겁니다. 합격하고 여러분들 역사의 쓸모, 일생일문 이런 책들 가지시고요. 강의 현장 오세요. 제가 그 합격 인증서에다가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이렇게 뜨겁게 공부했던 나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음을 여러분 스스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여러분 합격을 위한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왔는데요. 맨 마지막 시간은 이제 우리도 이제까지 여러분들 개항기의 과제가 신문제로부터 해방,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받고, 일제강점기 식민지로부터 해방,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3.1운동, 의열단 투쟁 받고, 현대사에 와서 독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 이런 어떤 시대의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많은 사람들 덕에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죠. 역사의 선물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또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역시 갚아야죠.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통일은요, 좌와 우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보수정부, 소위 진보정부 이렇게 나누는 그 구분이 좀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정부라 할지라도 정부로서 늘 통일에 대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건 바로 좌와 우였던 그 개념이 아니라 이건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어느 정부에서건 늘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멋진 이 한반도의 어떤 모습을 물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역사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통일을 하기 전에 먼저 경제 정책부터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까지 시대의 과제, 민주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은 산업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산업화. 야, 진짜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 세대는 정말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요.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이유는 딱 하나. 자식들한테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산업화, 그 기적의 여정을 한번 지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가장 큰 두 개의 목표, 바로 친일파 처단, 반민족 행위절 처단, 그 다음에 농지개혁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반민특위는 결국 제대로 수행 못했죠. 그죠? 하지만 농지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농지개혁인데, 이 재헌헌법, 재헌국회에서 그러니까 시행이 된 건데, 유상매입, 유상분배입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 그러니까 3정보 이상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3정보 이상은. 그러니까 내가 땅을 많이 갖고 싶어. 무한대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정보 이상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걸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가증권을 나눠주죠. 왜냐면 이 당시엔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줄게 라고 해서 증서를 주는 거야, 증서를. 그 다음에 그렇게 받은 땅을 나눠줍니다. 1년 생산량의 150%. 예를 들면 100가마 생산한 땅이야. 그러면 그 땅값은
150가마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 150가마를 5년 분할 상환, 그러니까 매년 30가마씩 내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이 농지개혁이 성공을 하면서요, 자작농, 스스로 농사를 짓는 자작농이 증가. 내 땅이 있으니까 자작농이 증가했고, 식민지 지유제,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그 식민지 지유제가 청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지개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남겼던 그 재산들, 귀속 재산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가난해요. 지금 돈이 없죠. 그래서 미국이 원조를 많이 줬어요. 예,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를 받았는데, 그 잉여 농산물 대표적인 게 면화 설렁탕이란다. 면화 설탕 밀가루였습니다. 면화, 옷감 만드는 면화, 설탕, 밀가루. 세 개의 특징이 뭐예요? 모두 화이트, 하얘. 그래서 이 면화 설탕 밀가루와 관련된 산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의 하얀 산업, 300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어디 출발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때 설탕에서 출발합니다. 설탕에서. 제일제당, 설탕. 지금 먼저 CJ로 좀 분산됐지만 어쨌건 삼성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300산업이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 출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역사를 한번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승만 정부 때의 그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승만 정부 때는 이 원조에 기대면서 겨우 버텼는데, 이 미국의 어떤 무상 원조, 이 무상이에요, 무상 원조가 58년도, 1958년쯤 되면 이게 유상으로 바뀝니다. 이러다 보니까 휘청해요,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가 준비를 못한 거죠. 휘청합니다. 1958년에 유상으로 바뀌면서 경제가 휘청했고, 이게 1960년 혁명에 또 배경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5.16 군사정변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던 박정희 정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무려 18년이에요. 너무 길어. 그죠? 그래서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60년대 박정희 정부와 70년대 박정희 정부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박정희 정부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서 또 정치 파트에서 5.16 군사정변이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명분 없음을 상쇄시키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거, 국민들 가난하지 않도록 하는 거, 뭐 이거라도 하여튼 밀어붙여가지고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계획을 이룩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겁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대략 60년대고요. 3, 4차 경제개발 계획이 대략 70년대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포인트를 좀 보세요. 60년대는 경공업 위주예요. 그리고 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경공업 위주로 가는 거는 뭐냐면, 뭐 사실 돈이 없으니까. 이때 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운동화 만드는 거, 옷 만드는 거, 가발 만드는 거, 돈이 적게 드는 그런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경공업 위주. 이러면서 이 노동자들을 일할 수 있도록 그 서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워낙 저임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쌀값도 싸야 돼요. 그래야 노동자를 버틸 거 아니야. 그죠? 저임금 저고가, 정부 주도의 어떤 수출 정책인데, 이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냐면 바로 한일수교. 제가 얘기했죠. 6.3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고. 이것도 부족해서 베트남 파병. 그리고 독일에 노동자를 파견하죠. 광부 간호사.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끌고 와가지고, 예, 어떻게든 이 1960년대 경공업 이 정책을 유지해 나가는데 나름 성공했어요. 나름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옷 만들고 운동화 만들어서는 이거 돈 많이 못 번다. 그냥 근근히 살 수밖에 없다. 제대로 우리가 정말 수출을 통해서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이려면 우리는 중화학공업으로 가야 된다.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으로 가려면 일단 중요한 게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길이 있어야지. 이게 길이 없어요. 예, 웬만한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맞는 게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를 이때 놓게 되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이 경부고속도로가 딱 놓이게 되면, 이 경부고속도로도요, 와, 진짜,
이게 정말 진짜 갈아 넣었습니다. 사람들을요. 예. 무려 이 경부 고속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구역을 잘라 나눠가지고 완공을 시키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날짜를 먼저 정해. 날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완공을 시켜야 돼. 수원 오산간 여러분 수원 오산간 경부 고속도로 있잖아요. 수원 오산간 이게 완공이 언제 됐냐면 개통 시간 3시간 전에 완공이 돼요. 야, 정말 거의 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실제로 이때 지금은 이제 건설교통부라고 하는데, 그 건설교통부 장관을 바꿔요. 군인으로 앉힙니다, 군인으로. 거의 뭐 그냥 군사작전 하나씩 밀어붙이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무려 77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경부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죠. 자, 도로 깔았어. 그 다음 뭘 해야 돼? 중화공업.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철이지, 철. 철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결심합니다. 우리도 철을 생산하자. 근데 너무 스케일이 커. 어마어마한 철을 생산할 그 공장을 짓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 왜 돈 빌려야 되는데 돈 누가 빌려주겠어요. 너희들이 이걸 철을 만든다고? 왜? 여기 일본이 있으니까 거기서 수입해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앞에 얘기했죠. 박태준 회장이 바로 한일수교. 이 한일수교 때 남은 돈이 있었거든요. 저 돈을 포항제철 만들 때 끌어 써가지고 결국 성공을 시키죠. 거기서 처음으로 철이 탁 나옵니다. 와, 너무 놀라운 게 이 포항제철에서 철이 딱 나온 그 해, 첫 해, 73년도거든요. 그 첫 해부터 벌써 흑자를 내게 되죠. 그리고 수출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철이 나오니까 그걸 뭐 한 거예요? 그걸로 자동차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술에 의해서 만든 차 포니, 현대자동차 포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돈 버는 거 너무 작아. 규모 더 키웁니다. 뭐 만듭니까? 배 만듭니다. 배. 현대조선소. 배 만듭니다. 그 배에 여러분 쇳덩어리, 이 철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포항제철에서 철 만들고 그 철을 갖고 이 경부 고속도로 이동하고 그걸로 배 만들고 그걸 막 수출 엄청 때리면서 결국 중화공업을 70년 성공시키게 된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지금 여러분들 조선, 우리 세계 조선 거의 수주량 1위, 2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이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결국은 수출 100억 달러가 77년도에 달성이 되었죠.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수출하려면 이게 다 못 만들면 기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동에서 이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휘청했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 야, 이것도 또 중동에 또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건물 지어주면서 또 오일 달러 가져오는 그런 기적까지 보입니다. 진짜 정말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포항제철도 그렇고, 포항제철 만들 때 포항제철 거기가 그냥 허허벌판이었거든요. 포항이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거기 포항 일대 이 모래바람이 막 엄청 불어들어가지고요. 막 그 일대 안과가 그렇게 성행했대요. 계속 이 모래바람 맞으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시멘트 포대 이렇게 쓰고 일을 할 정도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 만드는 곳, 거기는 이 작업 운동화 있잖아요. 작업 운동화를 딱 한번 딱 잠그면 풀리질 않았대요. 왜? 하루에 계속 일만 하고 와서 들어가서 자는 거야. 눈 떴어? 그럼 또 나 또 일하는 거야. 와, 이때는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엄청난 작업량, 시간량. 결국 이게 다 지금 저임금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진짜 이 시대를 살던 그 국민들의 어떤 희생 속에서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태일 분신, 우리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달라.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하루에 12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일요일 쉬지 못했다는 얘기잖아.
하루 12시간? 지금 8시간인데 12시간만 일하게 해달래요. 도대체 몇 시간 일했다는 얘기야.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다 이 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 새마을운동 전쟁 같이 70년도에 다 있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어쨌거나 이 시대에 어떤 정부 중심의 그런 경제개발 계획에 작동이 되었고, 이 작동 속에서 정말 이 성실했던 우리 국민들을 정말 갈아 넣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식들한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꿈 하나로 다 갈아 넣으면서 만든 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 정말 이분들, 이 시대를 살았던 그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올립니다. 자, 이러면서 이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그 신화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정부로 넘어오는데요. 이 전두환 정부 때는요, 3조 호황의 시대예요. 이때는요. 너무 전 세계적으로 우리한테 너무 유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금리 싸지요, 달러 싸지요, 기름 싸지요. 와, 우리 수출하는 우리한테는 이거는 하늘이 내린 그런 기회예요. 이건요. 저금리, 저 달러, 저 유가. 와, 이러면 3조 호황의 시대.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 라는 말을 누릴 정도로 잘 나가죠. 잘 나가니까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너희는 개발도상 국가가 이제 아닌 것 같아. 너희도 이제 나름대로 돈 좀 벌었으니까 이제 그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되겠어. 너희도 개방해. 이러면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개방. 우리 좀 많이 봐줬거든요, 이제까지는요. 개방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다. 전두환 정부 때 최저임금법. 네, 요즘 여러분들 매년 한 해 최저임금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 10,000원을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이때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졌던 것이고, 김영삼 정부 때 여러분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경제. 여러분 통장 만들 때 여러분 이름 외에는 못 만들어요.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OECD 드디어 이제 선진국 클럽에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나 봐요. 네, IMF 사태, 외환 부족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때 이제 금모기 운동, 이게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시작됐죠. 여러분들 국채보상 운동, 빚갚기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그 금모기 운동이라는 것들이 시작되었고,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회사, 정부 3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김대중 정부 때 나오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FTA를 또 체결합니다. 칠레와 FTA는 이거 이제 관세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도 칠레, 노무현도 한미 FTA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출 정말 선두에 서고 있는 어떤 그런 나라로 성장하고 있네요. 너무나도 가난했던 이 한국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원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입장이 바뀌었죠.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아까 그 뭐 앞에 봤던 파동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우리 이주 노동자, 전 세계 이주 노동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달러를 송금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경제 성장의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랬을 때 우리는 또 그 이주 노동자들을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 이주 노동자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왔던 다른 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을 또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성장의 기적, 산업화를 이뤄낸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문제는 통일 문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 제가 이거 유신 체제하면 설명드렸죠. 이 10월 유신이 있기 그 몇 개월 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가지고, 야, 이건 뭐 이제까지 무찌르자 북괴 뭐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북한하고 통일한대. 뭔 소리야?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걸 발표한 거예요.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 북한에 넘어가죠.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통일 3대 원칙을 받아옵니다. 이게 바로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대 원칙을 지금 딱 정하면서 뭐야, 통일을 한다고 우리가 북한하고? 충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 야, 북한에 우리가 혹시 적화 통일될 수 있잖아. 그러니 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 라고 해서 통과시킨 게 바로 10월 유시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엄청난 권력을 밀어주면서 똘똘 뭉치자, 뭐 이런 논리를 지금 만들게 된 것이죠. 네, 그럼 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7.4 남북 공동성명,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가지고 키워드 꼭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키워드 7.4 남북 박정희 정부고요. 예, 바로 통일 3대 원칙 너무 중요해. 남북조절위원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세밀한 그 내용들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남북조절위원회 통일 3대 원칙. 여기 키워드예요. 키워드 꼭꼭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전두환 정부 이때 우리나라 그 한강이 넘쳐요. 넘쳐가지고 엄청난 수의 피해를 보게 되죠. 그때 북한이 이제 물자를 지원해서 물 것 같았는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최초의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을 합니다. 최초의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아빠가 딸을 만나고 싶어. 근데 못 만난대. 돈이 있어도 못 만난대. 비행기표를 구해도 갈 수도 없대. 못 만난대. 여러분 그게 정상인가요?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대. 아들이 엄마를 만나고 싶고 아버지가 딸을 만나고 싶은데 그걸 못 만난대. 그럼 정상인가요? 정상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 어디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 가능한 유일한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꽤 비정상적인 천륜 아닙니까? 천륜. 부모와 자식들이 만나는 것을 못 만나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처럼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이 어딨냐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땅 한반도에는 존재한다는 사실. 어쨌건 전두환 정부 때 최초의 남북 이산 가족이 한번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노태우 정부 때 여러분 남북 기본합의서가 이제 체결이 되는데 노태우 정부 때 이 남북 기본합의서 이거는 이제 남북 간의 그 관계와 교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남북 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야. 이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니라 A와 A 다시 언젠가는 A가 될 나라 뭐 이게 잠정 특수관계 교류는 A와 B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A와 A 다시 어떤 민족 내부 교류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한 건데 이때 이 남북 기본합의서가 이제 불가침 뭐 이런 조약들이 나오는데 남북 기본합의서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자 먼저 남북이 드디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해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순서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 흐름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 1번, 2번, 3번 요 흐름이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꼭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네, 키워드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자,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요, 이 정주영 현대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을 하죠. 야, 이건 뭐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예요. 엄청난 퍼포먼스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금강산 해로 관광, 금강산을 이제 바다를 통해 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이후에 드디어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김대중 정부 때 열렸다. 그리고 남한이 주장했던 통일 방법, 연합제. 연합제는 뭐냐면 여러분 유럽 연합 떠올리시면 돼요. 유럽 연합. 뭐 프랑스,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남북 간의 어떤 통일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합니다. 연방제. 북한의 연방제 뭐냐면 미국을 떠올리세요. 미국이란 나라 안에 뭐 캘리포니아주,
뭐 뉴욕주 뭐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여기 연방제, 북한은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유사성이 있다. 라는 합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이 연합제나 연방제 때문에 으렁으렁 됐거든요. 그런데 유사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 최초의 남북 정상. 너무 중요한 키워드야. 시험에 꼭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연합제, 연방제. 그 결과 개성공단, 경의선, 이산가족, 금강산, 육로관광까지. 이게 그냥 뻥 뚫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지금은 이제 개성공단 문 닫혔고 경의선도 지금 끊겼고 이산가족도 상봉이 안 되고 있고 금강산도 끊겼고 그러네요. 네. 자, 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자, 요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와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제 문재인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판문점에서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통일 정책에서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통일은요. 보세요. 박정희 정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있는 뭐 노태우 정부 남북 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여기에 출발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박정희 정부의 7사 남북 공동성명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이 통일 3대 원칙. 이 통일 3대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아요. 여기 이 박정희 정부가 정했던 이 통일 3대 원칙의 기본화에서 디테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어느 정부건 이 통일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건 어느 정부나 다 해야 되는 민족적 소명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완강입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할 거예요. 합격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요거 별 채우기 하시면서 쭉 들으시고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된다? 기출 푸셔야 돼요. 기출 열심히 푸셔야 돼요. 개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 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합격하고 나서는 역사 시험을 가져오세요. 제가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증 붙여주셔가지고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뜨거웠던 한 달의 그 여정을 꼭 추억으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의 현장에서 오프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축하합니다.